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입니다. 어느새 단풍도 곱게 물들고 이곳 경주엔 가을이 한껏 무르익은 모습인데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역사 유적이 남아있는 도시 경주. 그중에서도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바로 안압지입니다. 안압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들 계세요?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만든 거대한 연못, 신라시대 귀족들이 연애를 즐기던 놀이장소. 아마 이 정도가 안압지에 관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1975년 이곳을 발굴할 당시 안압지에서는 무려 3만 점이 넘는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무덤 등에서 출토되는 부장품과는 달리 대부분 신라인들이 생활하면서 실제로 사용한 물건들이었죠. 때문에 안압지는 통일 신라 시대 찬란했던 문화의 흔적과 당시 사람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일종의 생활 박물관인 것인데요. HD 역사 스페셜. 오늘은 신라 천년의 거울이라는 이곳 안압지에서 당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74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에 조성된 안압지는 총 면적이 4,700평에 달하는 거대한 연못이다. 신라 멸망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안압지가 발굴된 것은 1975년. 이후 5년여의 공사 끝에 연못과 3개의 누각이 복원됐다. 하지만 지금의 이 모습이 안압지의 전부는 아니다. 발굴 당시 이곳에서는 무려 31곳의 건물터가 발견됐다. 남아있는 주춧돌의 흔적만 봐도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라시대 이곳에 있었을 건물들은 대체 어떤 용도였을까? 그 단서의 하나는 안압지에서 출토된 명문 기와다. 기와에 적힌 글씨는 의봉 4년 개토. 의봉 4년은 679년에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문무왕 19년인 679년 동궁을 짓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는 안압지에서 나온 기와에 적혀있는 건물의 건축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한 안압지에서는 건물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자물쇠가 출토됐는데 여기에는 동궁아일이라는 글씨가 뚜렷하다. 이 자물쇠가 동궁, 즉 태자가 살았던 궁궐의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문헌 자료와 고고학 자료들을 통합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곳이 바로 동궁이 소속된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월지궁이라고 불려졌는데 그 월지궁 내에 신라의 태자가 머물렀다는 것은 문헌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요. 기록에 의하면 안압지에 존재했던 신라의 동궁은 월지궁이라고 불렸다. 달이 뜨는 연못이라는 의미의 월지. 아마도 그것이 안압지의 본래 이름이었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어렴풋한 흔적만이 남아있지만 신라시대 이곳에는 왕통을 이어갈 태자의 동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국립기영주박물관의 안압지관. 안압지에서는 이렇게 별도의 전시관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유물이 출토됐는데 이 가운데는 건축 관련 유물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3만여 점의 유물 가운데 건축과 관련된 것은 무려 2만 6천 점. 통일 신라 시대의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건물 자체가 그대로 이제 폭삭 주저앉아서 숫기와와 암기와 또 순막새와 암막새가 같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트 관계도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부재도 첨차라든지 소로라든지 이러한 것도 확인이 됐고, 또 노출될 때에는 막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수습 자체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조사를 하면 그 상황이 확실하게 부재라든지 이런 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건축사 하는 분들은 안압지에서 그런 그 건축 부재가 출토됨으로 해서 많은 자료를 얻게 된 거죠. 이것은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재 난간이다. 우리의 토양은 산성이기 때문에 목재 유물이 거의 출토되지 않지만 이 난간은 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형태까지도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돼 있다. 신라시대 건물에는 이런 형태의 난간을 세웠을 것이다. 금동으로 만든 이 연꽃 봉오리 장식은 난간에 장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섬세한 조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러한 금동 장식이 난간 위에서 화려하게 빛을 내고 있었을 것이다. 안압지의 건축 유물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기와 종류다. 80여 점의 기와 가운데 특히 안막새와 수막새는 정교하면서도 독특한 무늬를 자랑한다. 꽃과 풀을 세밀하게 조각해 넣은 모서리 기와, 잡귀를 쫓는 목적으로 만든 도깨비 기와도 보인다. 당시 건물의 지붕에는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기와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건물의 외형은 화려한 옷을 입듯이 단청을 했다. 안압지에서 발굴된 이 토기들은 건물을 단청할 때 물감을 담아 쓰던 것인데 주황색을 내는 데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물감은 지금도 그 색이 고스란히 간직돼 있다. 당시 신라에서는 천연 광물을 이용해 다양하고 아름다운 물감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빛깔이 바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안압지의 단청은 복원 공사를 하면서 칠한 것인데 실제 건물은 이보다 더 화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려하면서도 품이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일본처럼 막 뽐을 내거나 그렇게 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처럼 번잡하면서 모든 것을 다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닌 그 다음에 오는 그런 것까지 다 해본 다음에 오는 그 완숙된 성숙된 그런 품위가 우리 그 조각에서도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단청에도 분명히 그러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으리라고 저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전성기 때 35곳에 부유하고 큰 집에 금을 입혔다는 기록이 나온다. 민가에 금을 입혀 장식했다면 궁궐의 화려함은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안압지에서 출토된 취미의 규모, 그리고 다양한 금동 장식들을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건물의 지붕에는 이처럼 웅장하게 치미를 올리고 처마에는 장신구를 달듯이 화려한 장식을 했을 것이다. 정교한 꽃을 새겨 넣은 보상 화문전. 당시 건물의 바닥에 깔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옆면에는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제작한 날짜와 만든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으로 그만큼 제작에 책임을 지고 정성을 기울여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보상 화문전이 건물의 안과 바깥에 빙둘러 깔려 있었을 안압지의 동궁. 그 웅장한 아름다움은 오늘날의 건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당시 신라의 왕족과 귀족들은 이곳 안압지에서 연회를 즐기거나 외국에서 온 사신을 접대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안압지의 역할이 단순히 관상과 유회에 그쳤던 것은 아니다. 이 거대한 연못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
이를 알 수 있는 유물 역시 안압지에서 출토됐다. 안압지에서 발굴된 이 토기에는 신심용왕, 즉 새로운 재물을 용왕께서 굽어 살펴 주소서란 뜻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또 기록에 의하면 안압지에는 용왕전이라는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신라인들은 이곳에서 용왕에게 바치는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동궁이라는 존재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해가 뜨는 곳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후계자, 다음 왕위를 계승할 자가 영속적으로 이 국가를 지배한다는 차원에서 동쪽에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용왕제사는 문무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요. 그래서 용왕제사를 직접 동궁이 주재한다는 말은 자기들의 선조에게 태자가 다음 단계의 왕위 계승자라는 것을 신고하고 동궁이 후계자로서 이 신라를 계속 이어가고 유지해 간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300여 년 전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그 빛나는 역사를 기념하고 통일국가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안압지를 만들고 동궁을 세웠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존재인 동시에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신성한 공간. 안압지는 그처럼 많은 뜻을 담고 있었다. 통일 신라 시대 안압지와 궁중 건물의 모습을 보고 나니 과연 그 안의 모습은 어땠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곳이 바로 안압지에서 나온 유물들을 토대로 복원한 신라 상류층들이 생활했던 공간입니다. 상당히 아늑한 느낌인데요. 자세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안압지에서는 이런 모양의 발걸이도 출토됐는데요. 창문에는 이렇게 오늘날의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발을 쳐놓았을 겁니다. 또 이쪽에는 옷걸이가 보이네요. 디자인이 요즘 것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요. 와, 침대도 있네요. 의외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죠. 당시 신라의 귀족 사회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침대와 탁자, 의자를 사용하는 입식 생활이 보편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의자 양쪽에는 용머리 모양의 화려한 금동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조각 하나하나가 아주 정교한데요. 당시 통일신라에서는 건물의 외부는 물론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구에도 이렇게 화려한 장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안압지에서 나온 장식품인데요. 동물뼈로 만든 이 장식품은 신라인들이 목에 걸고 다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식품에는 아주 인상적인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동, 과호동, 소사, 쌍동, 주랑동, 상여 여자동. 이 문장을 해석하면 남녀가 함께 영원히, 참외가 한 넝쿨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영원히,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이 함께 영원히, 이런 뜻입니다. 가족에 대한 애틋한 정은 지금이나 그때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죠. 이렇게 집안을 둘러보다 보니 이곳에 살았을 신라인들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들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옷을 입고 살았을까요? 1975년 안압지 발굴은 신라시대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곳에서 당시 생활과 문화를 보여주는 수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천년의 세월 동안 안압지가 품고 있었던 이 유물들은 대부분 신라인들이 생활하면서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이다.
머리를 손질하는 데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갖가지 도구와 장식품들도 출토됐다. 비녀며, 뒷꽂이, 빗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 신라 여인들은 어떤 머리 모양을 만들었던 것일까? 북사를 비롯한 중국 문헌에는 신라 여성들이 긴 머리를 따서 틀어 올리고 비단과 구슬로 장식했다고 기록돼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에는 그 구체적인 모양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있다. 바로 경주 용강동 고분에서 출토된 토용이다. 여자 토용의 머리 모양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수리 부분까지 틀어 올린 모습을 하고 있다. 남자의 경우도 비슷한데 모자와 비슷한 모양의 복두를 쓰고 있다. 이 같은 토용의 모습과 자료를 근거로 신라인들의 머리 모양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 우리나라 고전 머리에 대해 연구해온 손미경 소장의 도움을 받았다. 토용의 모습처럼 머리를 높이 치켜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가채를 덧붙여야 했다. 신라 시대에 벌써 가발을 사용했으며 이를 고정하기 위해 뒷꽂이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장신구를 사용해 신라 여인들은 머리 모양을 다듬고 장식했던 것이다. 이런 빗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밀어서 꽂는 이런 장식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은 꽂아서 위로 보여주는 이런 역할을 했고, 이런 거 같은 꽂이는 연결할 때 아주 튼튼하게 꽂아지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라 토용과 같은 머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손길이 필요했다. 이렇게 틀어 올린 머리 위에 고증을 통해 복원한 장신구들을 치장하니 당시 신라 여인들의 화려한 멋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하다. 남자의 머리 역시 여자처럼 단정하게 따은 뒤 동굿을 꽂아 틀어 올렸다. 그리고 여기에 모자의 역할을 했던 복두를 썼다. 그때 상류층은 거의다가 관을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그리고 보편화된 게 이 복두를 쓴 머리 모양이고요. 그 복두도 재질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령 실의 굵기, 또 무늬, 또 빛깔의 유무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여자들의 머리 모양은 건객, 또 화관 이런 걸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건객은 수건을 이용한 머리 모양이고 화관은 그 머리에다 이렇게 꽃이나 이런 보석 같은 걸 많이 꽂았던 머리 모양입니다. 그러면 신라인의 의복은 어땠을까? 이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건 역시 용광동 고분에서 출토된 토용이다. 이게 실크로드 연변에서 여자 옷은 치마인데 치마가 위로 여며져 있어요. 저고리가 밑으로 들어가고 치마가 위다. 그리고 위에다가 그 숄 같은 거 이런 걸 두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길 적에는 치마를 여기다 입었어요. 허리에다 쭉 늘어뜨렸군요. 이 사람. 신라시대 상류계급 여자의 옷은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은 점이 가장 독특하다. 저고리와 치마의 폭은 길고 풍성했으며 여기에 겉옷을 입거나 오늘날의 숄과 같은 표를 둘러서 멋을 냈다. 남자의 경우 기본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두루마기의 일종인 표의를 입었는데 당나라의 영향으로 깃이 둥글고 밑에는 선이 표시돼 있었다. 옷의 형태는 대부분 이와 같았지만 계급에 따라 옷에 사용하는 천과 색깔이 달랐다. 신라의 복식에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화려한 장신구다. 신라시대 대표적인 고분인 황남대총에서는 수많은 장신구들이 출토됐다. 금과 보석으로 정교하게 만든 허리띠며 목걸이, 귀걸이와 같은 장신구들은
사치스러웠던 신라의 복식 문화를 고스란히 전해준다. 고대 문화의 전성기였던 통일 신라 시대. 신라인들의 옷차림은 당시에 찬란했던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 어떻습니까? 고증을 통해서 복원한 신라 시대의 복장을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죠? 마치 제가 신라 시대의 귀족 여인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당시 귀족과 왕실 사람들은 안압지를 드나들면서 연회에도 참석을 했었겠죠. 이 화려한 옷차림만 봐도 당시의 연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풍류에 넘쳤을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안압지에서는 신라 사람들의 풍류를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유물 중에 또 한 점이 출토됐습니다. 바로 이 주사위인데요. 일반 주사위와는 모양이 다릅니다. 각 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고요. 이 주사위의 용도는 대체 어디에 쓰였을까요? 아이고. 삼잔 읽어라. 석잔 다 마셔야겠습니다. 남기시면 안 되십니다. 어떡합니까? 다 마셔야 하는데. 그렇죠. 쭉 드시오. 그렇죠. 안압지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특히 흥미로운 것이 바로 이 주사위다. 주령구라 불리는 주사위의 각 면에는 재미있는 벌칙들이 적혀 있다. 정사각형 면이 6개, 육각형 면이 8개, 총 14면체인 이 주사위는 안압지에서만 발견된 독특한 모양인데 술자리 등에서 사용했던 일종의 놀이기구로 추정된다.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이게 술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노래를 불러라, 게레만이라는 노래를 불러라, 옆에 있는 사람을 코를 팍 때려라,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코믹한 것도 들어있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헐어버리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대단히 신라적인 놀이로, 이게 다른 나라에는 이런 게 출토된 것도 없고 또 기록에도 없으니까. 주사위에 적혀있는 14개의 벌칙 가운데는 술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다. 곡비즉지는 팔을 구부리고 술을 마신다는 뜻인데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는 이런 벌칙은 오늘날의 러브샷과 흡사하다. 재미있는 장난 비슷한 벌칙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콧때리기, 중인정비다. 춤이나 노래에 관련된 벌칙도 많은데 금성장무는 소리 없이 춤추기란 뜻이다. 또 술을 마시고 크게 웃으라는 의미의 음진대소, 술 2잔을 갖고 있지 말고 즉각 마시라고 재촉하는 양잔즉방 등 주사위에는 술자리의 재미와 흥을 더해줄 수 있는 벌칙들이 다양하다. 보석정에도 보면은 그 왕이 춤을 추는 어무상신문이, 왕이 실제로 춤을 추잖아요. 그리고 가야금을 여기에 그 보면은 술이 취해가지고 이 안압지의 임해전에서 왕이 가야금을 연주한다든지 그런 것에 신라의 그 원래 화랑의 풍류는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맑고 옳은 정신을 기르는 수단이 풍류였으니까 그거의 하나의 실물이라고 보아도 괜찮겠습니다. 통일신라의 어느 한 시기에 안압지의 연회를 더욱 흥겹게 했을 주사위. 여기에는 신라 놀이의 한 단면은 물론 소탈하고 인간적인 신라인들의 모습이
세월의 간격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생생하게 살아있다. 음주와 가무, 풍류를 즐겼던 우리 민족의 멋과 여유가 담겨 있는 것이다. 주사위 외에도 안압지에서는 신라인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유물이 또 한 가지 발견됐습니다. 바로 신라시대의 목선인데요. 안압지를 발굴하기 전까지 삼국시대 배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었고 당시에 만들어진 배 모양의 토기 등을 통해서 그 모양을 추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선이 그것도 원형 그대로 출토된 것입니다. 1975년 안압지의 동쪽에서 발견된 이 목선은 우리 배의 발달 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세 토막의 통나무 속을 각각 파내고 바닥에 고리를 파서 장쇠로 연결한 통나무배. 너비 1.2m, 길이 6m에 달하는 이 목선은 통나무배 중에서도 가장 발달된 형태로 연못을 관리하거나 뱃놀이를 즐기는 데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배치의 높이가 한 40선밖에 되지 않아요. 맞으면 0.4m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배 길이는 그저 한 6m 정도 되고 있어요. 그걸 봤을 적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배가 거의 이 수면하고 같은 그 수평을 대충 유지하고 있어요. 그걸로 봤을 적에는 이거는 이제 잔잔한 호수나 또는 강 이러한 데서 사용하는 배였을 것이다. 이 배가 연못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을까? 안압지에 있는 모형 목선에 직접 타보기로 했다. 물 위의 풍류, 배 안에서 바라다 보이는 안압지의 경치는 땅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정취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배를 타고 안압지의 모습을 보니까 바깥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우선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통 연못이라고 하면은 막힌 공간이라는 그런 답답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압지는 마치 바다처럼 공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듯하고 다른 연못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연못을 만들 때 직선으로 만들거나 혹은 곡선으로만 만드는데 이 안압지는 아주 특별하게 직선과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이 있는 부분이 아주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은 이렇게 터져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안압지가 보기보다는 굉장히 넓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안압지의 조경에는 몇 가지 독특한 원리가 숨어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호안의 형태다. 연못의 서쪽 호안은 반듯한 직선인 반면 동쪽은 심한 굴곡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구조는 공간을 실제보다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안압지의 경관은 개방성과 폐쇄성이 반복되도록 구성돼 있다. 10개 지점을 정해 각각의 지점에서 보이는 경관을 촬영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한 지점이 개방적인 공간이면 그 다음 지점은 반드시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막혀있는 공간 다음에 다시 열린 공간을 보게 되면 열린 공간만을 계속해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 또 지루하지 않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효과까지 있다. 안압지 조경의 또 다른 비밀은 호안의 높이 차다. 서쪽 호안은 5.1m, 동쪽은 2.1m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때문에 서쪽 호안에 서면 마치 바다를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연못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스라이 이어지는 듯한 풍경. 그것은 연못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무한한 바다를 표현하기 위해 고심한 장치의 하나였다. 세 섬이 이루는 호안과 그리고 동쪽 호안, 그 서무 호안과 동쪽 호안이 이루는
그러한 그 곡선이 연속적인 조망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점도 이제 끝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이걸 이제 연속적인 조망이라 해서 무한히 깊은 바다로 느끼게 하는 거죠. 안압지가 바다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가 삼국사기에 있다. 당시 신라인들이 안압지의 건물 하나를 임해전, 즉 바다에 면해 있는 건물이라 불렀다는 기록이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조경 원리. 신라인들은 안압지 안에 끝없는 바다를 옮겨다 놓았던 것이다. 안압지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는 한눈에 모든 것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볼 수 없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그만큼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보는 재미가 있고, 또 이것저것을 볼 때 이쪽에서는 폐쇄되어 있고 이것은 개방되어 있고 사람들한테 역동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원의 정수로 손꼽히는 안압지. 그 기술력은 신라인만의 것은 아니었다. 안압지를 발굴할 당시 연못에 물을 빼자 네모나게 가공한 돌로 만든 거대한 석축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것은 고구려 산성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다. 거대한 돌을 벽돌처럼 가공해 가지런하게 쌓아 올리는 고구려 특유의 축성 방식인 것이다. 또 석축 주위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보호석을 받쳐 놓았는데, 이는 고구려의 무덤인 장군총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방식이다.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통일 후에 이제 고구려 유민이라든가 백제 유민이라든가 많이 지금 경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기술자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되는데, 그들이 이런 안압지 축조에도 분명히 관여하였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고구려에는 지금 우리가 중국 그 동북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고구려 성이 그대로 이제 남아 전하고 있는데, 그 성의 그 석축 기법들을 보면은 네모난 돌을 아주 평평하게, 그 전문 용어로 말하면 평축이라고 하죠. 그렇게 쌓고 있죠. 이런 안압지 그 석축 기법도 이런 고구려 유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봅니다.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렇다면 백제인들은 안압지 조성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일본 아스카 지방에 있는 주선석 유적. 이곳에는 큰 돌을 움푹하게 파서 욕조처럼 만든 2단 석조 입수구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경주의 안압지에도 이와 똑같은 형태의 입수구가 있다. 둘 사이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을 아스카 시대 유물 중 하나인 수미산 석조에서 찾을 수 있다. 정원의 분수 시설인 이 석조의 몸체에는 부처의 세계라는 수미산이 조각돼 있다. 그런데 똑같은 문양을 백제 금동 대향로에서 찾을 수 있었다. 백제 예술의 정수라는 이 향로는 수미산 석조보다 먼저 제작됐는데, 여기 새겨져 있는 문양은 수미산 석조와 아주 흡사하다. 특히 수미산의 봉우리 장식은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닮았다. 일본 서기에는 스이코 천황 20년 백제 노자공이란 사람이 궁궐 남쪽 뜰에 수미산을 꾸미고 다리를 놓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수미산 석조는 백제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백제는 세계 최고의 정원 문화를 갖고 있다는 일본 조경의 원류가 될 정도로 앞선 기술을 갖고 있었다. 안압지보다 30여 년 앞선 부여의 궁남지를 비롯해 많은 연못을 조성했던 백제인들. 통일 이후 신라로 건너온 이들은 안압지 건설에도 참여했을 것이다.
신선사상이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정원이 만들어지는 거는 부여 국람제예요. 그 백제무왕 때. 그럼 모 방장선상 그 섬을 방장산을 모방하는 섬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대지라 그랬어요. 큰 못에 배를 띄우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삼국 통일 과정에서 문무왕이 부여에 다 입성하는 거거든요. 그 부여 왕궁을 다 보는 거죠. 그 조경을 해서. 그전에는 신라의 큰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조경하는 그런 것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그런 것의 백제적인 것에서 또 그걸 받아들이고 또 고구려적인 것에서의 기법 같은 것도 받아들여서 통일 신라 문화라는 게 원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융합된 문화이기 때문에 안압지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삼국 통일의 기념물로 조성된 안압제는 이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술이 모두 동원됐다. 안압지는 삼국으로 나뉘었던 우리 민족의 예술 문화가 마침내 하나로 융합된 문화적 통일의 산물인 것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의 문화와 기술이 합해져서 만들어졌다는 역사. 그리고 바다를 상징하고 있는 조경의 비밀까지 안압지가 품고 있는 이야기가 참 많죠. 삼국 통일이라는 위협을 달성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신라. 그 번영의 역사를 함께했던 안압지는 935년 신라의 멸망과 함께 그 화려한 모습은 잃어버리고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 갈대와 부평초가 무성해진 연못에 기러기와 오리만 날아다닌다고 해서 기러기 안자에 오리압, 안압지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본래 모습을 잃고 있었던 안압지는 30여 년 전 발굴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 역시도 안압지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안압지 조성에 관해 전하는 최초의 내용은 문무왕 14년 궁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귀한 새와 기이한 동물을 길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실제로 안압지 발굴 당시 이곳에서는 수많은 동물뼈가 출토됐다. 기러기와 꿩, 오리 같은 조류를 비롯해 사냥과 노루, 말과 사슴, 개, 멧돼지 등의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무척 다양하다. (1981년에) 있었던 안압지 관련 좌담회 기록에는 이곳에서 길렀던 동물에 관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안압지에서 호랑이와 곰 같은 맹수류의 뼈가 나왔다는 것이다. 안압지의 진귀한 새와 기이한 동물들을 길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안압지에서 출토된 신라 목간을 토대로 안압지의 동물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경북대학교의 이문기 교수, 안압지에서 출토된 100여 점의 신라 목간을 판독해 당시의 생활상을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신라의 관직명인 조사가 새롭게 밝혀졌다. 궁 안에서 각종 잡물을 담당했던 조사들은 물을 관리하거나 난방, 토기류 관리 등을 했는데 이 가운데 관장조사는 동물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추정된다. 지금 목간에 이 노루장자가 포함되어 있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안압지는 문무왕이 이 원지를 만들고 나서 기이한 이 꽃들과 또 기이한 짐승들을 모아서 길렀다라고 했는데 그 기이한 짐승들은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맡았던 관직자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장 조사가 확인됨으로 해서 바로 그와 같은 노루라든지 기이한 짐승들을 관리하던 일들이 이들에 의해서 처리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신라 시대 안압지의 숲은 살아있는 온갖 동물들이 뛰놀았던 생명의 공간이었다. 이처럼 왕궁의 정원에 각종 동물을 기르는 일은 당시 신라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에서도 유행하고 있었다.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판계궁터. 아스카의 여러 왕궁 가운데 하나인 이곳은 7세기 무렵에 축조된 것이라고 한다. 왕궁이 있었다는 자리 조금 옆으로는 넓은 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왕궁에 딸린 연못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것은 연못의 극히 일부이지만 이곳에는 일본 조경의 원류가 될 수 있는 고대 일본 왕궁의 정원이 있었다. 발굴 당시 일본 학계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판계궁터. 이곳에 남아있는 정원 유적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천무천황의 백금 후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백금 후원에 관한 일본 서기의 기록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6세기 이후 신라에서 많은 동물을 선물로 보내왔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놀랍게도 낙타, 앵무새, 공작 같은 이국의 동물들도 포함돼 있다. 日本書紀には韓国から当時推古天皇以降ですね、いろいろ珍しいラクダとか珍しいオウムとかですね、珍獣、珍しい動物が運ばれてきてお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動物たちがこの園地で飼われていた可能性があ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今言われております。 일본 왕궁의 정원에서 길러졌다는 희귀한 동물들. 이는 다름 아닌 신라를 비롯한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들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신라의 안압지에도 이처럼 다양한 이국의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국과 접촉하고 있고 이국의 문화들을 신라가 활발하게 교류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물건, 그 물건이 바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에서는 볼 수 없고, 그런데 신라에서 볼 수 없는 동물들이 왕궁에만 특별하게 있다는 말은 신라가 그 주변 세계, 보다 넓은 세계와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외국 사절단 또는 신라 왕의 신하들에게까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신라 왕이 세계의 중심으로서 또 이국의 세계와 끊이지 않고 교류하는, 또 이국의 사신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것이 결국 신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로서 기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곳 안압지에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신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 연못에 그런 동물들을 길렀을까요? 동물뼈 외에는 특별한 유물이 나오지 않아서 당시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안압지의 동쪽 숲과 연못 안의 섬에서 동물들을 길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섬을 둘러싸고 있는 연못의 깊은 물이 자연적인 우리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인데요. 오늘날의 동물원에서도 인기 있는 동물들인 낙타며 사슴, 원숭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1000년도 더 전의 옛날 신라의 안압지에 존재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나라시. 이곳은 8세기 무렵 일본의 수도였다. 이 시대 일본의 국찰이었던 동대사는 동양 최대 규모라는 비로자나 대벌이 있는 곳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높이 16m, 무게는 무려 425톤에 이르는 이 거대한 불상은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문화재다. 동대사의 북서쪽, 법당의 뒤편으로는 일본 황실의 보물창고라는 정창원이 자리 잡고 있다.
일반인들의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이곳에는 동대사를 창건한 성무천황의 유품을 비롯해 수많은 귀중한 유물들이 보관돼 있다. (756년) 성무천황이 죽은 뒤 그의 부인이 천황의 유품들을 동대사 대불에게 바치면서 황실의 보물창고 역할을 하게 된 정창원. 이곳에는 각종 고문서와 장식품, 가구 등 8,000점이 넘는 보물이 소장돼 있다. 중국 동남아시아는 물론 인도와 페르시아에서 온 물건들도 상당수인데 이것들은 어떤 경로로 일본에 전해진 것일까? 일본 측에서는 당과의 직접적인 교역을 통해서 일본이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파견하는 사절단들 또는 승려들 또는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본으로 이 당의 장안에 와 있던 여러 가지 서역의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본으로 들어왔다고, 그것이 결국 정창원의 유물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창원을 실크로드의 종착역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75년에 안압지가 발굴되면서 이 사실이 새롭게 규명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발굴 당시 안압지에서는 신라시대에 사용한 각종 생활용품들이 출토됐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청동가위다. 정교한 모양으로 몸체를 다듬고 화려한 문양을 섬세하게 조각한 이 청동가위는 초의 심지를 자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본의 정창원에도 안압지의 이 가위와 똑같은 모양의 유물이 있다.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두 개의 가위는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정창원의 보물 가운데는 일본 황실과 귀족이 사용했던 생활용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청동으로 만든 이 숟가락과 유기그릇 역시 안압지에서 출토된 것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다. 이처럼 정창원의 유물 중에는 신라에서 전해진 물건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것은 신라금이다. 정창원에서도 손꼽히는 보물인 이 악기는 가야금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이름에서부터 신라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신라에서 만든 양탄자인 모전이 약 50여 장, 여기에 신라먹 등 문방용품에 이르기까지 정창원에서 신라산 유물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 조모 임녀 병풍, 총 6폭으로 되어 있는 이 병풍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30여 장에 이르는 문서가 발견됐다. 매신라 물회라 부르는 이 문서는 752년에 작성된 것으로 일본의 귀족들이 신라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원하는 물품의 이름과 수량, 가격을 기록해 관청에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이 목록에는 인삼 등의 약재와 식기류 등 신라산 물건은 물론 동남아산 향료와 서역산 장식품 같은 물건들도 다수 적혀 있다. 당시 일본의 교역이 신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라의 선진적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또 중국 측 당나라에 서역 계통의 물건들이 중국의 장안에 모여들었고, 그것을 신라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교역을 통해서 배에 싣고 오고 그것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서남아시아 계통의 남쪽 바닷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품들도 확인되고 있고요. 동아시아의 동질적인 문화, 양태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신라의 어떤 역할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신라는 경주에서 김해, 울산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뱃길을 개척해놓고 있었다. 일본의 관문이었던 하카다를 통과한 신라 무역단의 최종 목적지는 현재 오사카 지역인 나니와, 이곳에 도착한 신라의 교육품들은 육로나 강을 통해 수도 나라로 보내졌다. 이 같은 신라의 무역은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현재 남아있는 당시의 유물들을 통해 신라인들의 국제성을 엿볼 수 있다.
서역 계통으로 보이는 칼을 비롯해 독특한 그림이 새겨져 있는 구슬 목걸이와 거울 등 세계 각지에서 들어온 이 유물들은 신라의 교역망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당시 신라는 도기, 인삼, 심향 등 신라산 물품을 건네주는 대가로 중국이나 서역 등지에서 유리잔이며 장식품, 양탄자 같은 다양한 물건들을 수입해왔던 것이다. 안압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유물도 출토됐다. 바로 유리잔이다. 유리 유물은 안압지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황남대충에서 많이 발견됐는데 대부분 로마 등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안압지의 유리잔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 들어오지 않았을까? 중국 법문사에서 나온 안압지에서 다른 많은 유물들과 함께 유리 그릇도 출토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리들이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충분히 그 국내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 그 중국이나 또 그 페르시아 쪽에서 수입된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얼핏 일견하기에는 중국 그 시안의 그 법문사에서 출토된 그 이슬람 초기 이슬람 유리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과 아마 맥을 같이 하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그 통일신라 시기에 그 광범위한 그 문물 교역상이라고 그럴까요? 국제성을 그 알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교역이 가능했던 것은 신라인들에게 뛰어난 항해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9세기 일본의 승려 옌닌이 남긴 일기에는 당시 신라의 항해술이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라는 수많은 나라들과 문물을 교류할 수 있었다. 멀리 유럽의 콘스탄티노플에서 사마르칸트, 중국의 장안까지 이어진 실크로드는 한반도의 경주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동서문화 교류의 동맥이라 불리는 실크로드의 종착역. 경주는 이렇게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도시였다. 천년 전 경주의 모습을 복원해놓은 신라 왕경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놓은 도로와 시가지, 시장 등이 보인다. 당시 경주의 시장에는 당나라 장안송보다 더 많은 30명의 관원이 상주해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큰 규모였던 경주의 시장엔 서역 등지에서 온 외국인들도 많았다. 신라 흥덕왕릉의 입구에 서 있는 석조 무인상. 장대한 체구에 쌍꺼풀 진 깊은 눈을 가진 이 무사는 이국적인 터번까지 쓰고 있다. 또 다른 석상 역시 우뚝하게 솟은 매부리코가 전형적인 서역인의 모습이다. 이 정도로 상세하게 얼굴 생김을 묘사한 것으로 보아 이 석상은 서역인을 직접 보고 만들었을 것이다. 당시 신라에 이처럼 이국적인 풍모의 서역인들이 빈번하게 오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벌써 그 서역을 넘어서 그 먼 페르시아라든지 로마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교역이 그 가능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그 동방의 끝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그만큼 국제성을 띠고 그 대외적인 교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발견되는 많은 그 유물들로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00여 년) 전 신라의 수도 경주는 한반도에 갇혀있는 작은 도시가 아니었다. 바다와 육지를 통해
세계 각국의 문물을 받아들였으며 여기에 자신만의 색채를 더해 독특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도시. 그것이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아시아의 동쪽 끝 한반도, 그 중에서도 동남쪽에 치우쳐 있었지만 신라의 수도 경주는 세계 어느 도시 못지않게 웅장하고 화려한 국제도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안압지를 통해 그러한 경주의 옛 모습과 이곳에 살았던 신라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300여 년 전 삼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신라인들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교류하며 번영을 누렸고 넘치는 풍류와 흥을 갖고 있었으며 어느 시대보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문무왕의 전승기념물로 조성돼 통일신라의 역사를 함께했던 안압지. 이곳은 문헌이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더욱 생생하게 당시의 모습을 증언해주고 있는 시대의 거울인 것입니다.